시간이 되어서 이제 기자간담회 모두 발언을 시작으로 해서 간담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과 보좌진 당직자 여러분, 국민의힘 원내대표 김기현입니다. 먼저 찌는 듯한 무더위와 답답한 마스크 속에서도 변함없이 방역 현장, 산업 현장, 일터, 안보 현장 등 각자에게 주어진 삶의 터전에서 힘겹게 여름을 이겨내고 계신 국민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국민의힘의 변화와 혁신을 직접 목도하시면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함께 고민하고 방향을 제시해 주고 계신 언론인 여러분의 노고에도 특별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지난 4월 30일 저는 원내대표 겸 당대표 권한대행의 직책을 맡았습니다. 당시는 4.7 재보궐선거의 승리로 다시금 국민의 선택을 우리 당이 받을 수 있다는 신라 같은 희망을 가지기 시작한 시기였지만 여전히 당의 리더십은 확고하지 못했고 당의 비전도 불투명했습니다. 우리 당이 다시 부상할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침몰할 것인가를 가늠하는 너무 중요한 시점에 저는 원내대표의 책임을 맡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저에게 지난 100일의 기간은 절체절명의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이 막중한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원내대표 취임 이후 다음과 같은 전략을 실천하면서 나름의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결과 우리 국민의힘이 민주당과 정당 지지율 면에 있어서 호각지세를 이루면서 차기 집권을 기대할 수 있는 대한정당, 수권정당의 기반을 다졌다고 봅니다. 첫째, 강단과 유연함의 조화로서 민생 최우선 국민의힘의 위상을 다시 세웠다고 생각합니다. 당선 직후 청와대발 사진 찍기용 오찬 회동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거절하되 그와 반대로 민심을 전달할 수 있는 청와대 회동에는 적극 참석해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직접 생생한 목소리로 국민들의 아픔과 여구를 전달했습니다. 국회에서 민주당이 저지르는 폭거를 저지하는 데에는 주저함 없이 강력하게 대처하되 정치적 대립 중에서도 민생 법안과 추경안 처리 등 국민들의 삶과 직결된 문제에 있어서는 유연하게 대처하면서 대화와 타협의 정신을 실천해 왔습니다. 추경안 처리 시 국회 파행 사태 없이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 대한 두터운 지원을 이끌어낸 성과도 거두었습니다.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청와대와 여당의 잘못을 조목조목 지적하면서 그 시정을 요구하여 야당의 위상을 바로 세웠고 동시에 우리 당의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국민들로부터 수권 정당으로 재평가받는 데 힘을 보탰습니다. 그 결과 싸울 때는 싸울 줄 아는 야당다운 야당이 되었다는 긍정적 평가를 얻으면서도 또 민생 발목 잡는다는 부정적 함정에도 빠지지 않을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지략형 야전사령관으로 1년 이상 지속된 비정상적 국회의 원구성을 바로잡았습니다. 21대 전반기 1년차 국회의 원구성은 민주주의 기본 원칙이 훼손된 폭거였습니다.
여당의 법사위원장 강탈로 시작되었던 비정상 국회를 새로운 원구성 협상으로 정상화시켰습니다. 격불은 쬐지 않겠다고 하는 결기와 소신으로 우리 당 의원들의 마음을 한데 모으면서 결국 하반기 법사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맡기로 한다는 결과를 도출해 내었습니다. 셋째, 정권 교체를 위해 당의 화합과 의원 간 단합을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김기현표 정치는 정성과 꾸준함입니다. 당대표 권한대행을 맡아 성공적인 전당대회를 이끌었고 원내대표로서 36세 영선 당대표와 당 지도부가 빠른 시간 안에 안정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중심추 역할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나이, 지역, 선수, 이력 등을 떠나 한 사람 한 사람을 정성으로 대하고 꾸준하게 소통하는 김기현표 정치가 바탕이 되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우리 당 의원들이 자신의 전문 영역과 정치력을 잘 발휘할 수 있도록 원내대표실 문을 활짝 열고 소통과 대화를 통한 스킨십을 강화한 것도 당의 단합이 강화된 주요 요인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넷째, 정책 역량을 대폭 강화하여 정책위원회가 실질적 역할을 하면서 수권 정당으로 거듭나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경제, 코로나, 외교, 대북 문제 등 전반에서 폭정을 일삼았고 국민들이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날을 만들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유일한 방책은 정권 교체입니다. 반드시 정권 교체를 이뤄내어 무너진 대한민국의 각 영역을 되살리고 국민들을 도탄에서 탈출시켜야 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저는 우리 당의 정책 역량을 강화하여 정책위원회가 실질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 왔습니다. 부동산 시장 정상화 특위를 활성화시키는 것은 물론이고 야당발 부동산 정책 대안을 제시하여 국민들이 호응을 얻었으며 가상자산 특위, 탈원전 피해 및 국토 파괴 대책 특위 등을 발족시켜 문재인 정권의 잘못을 정확히 파헤치고 우리 당의 대안을 마련하는 일에 진력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지난 6월 17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행한 첫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통해서 우리 국민의힘이 지향해야 할 원칙을 천명한 바 있습니다. 가치, 세대, 지역, 계층의 확장, 즉 가세지계가 바로 그것입니다. 지금까지 100일 동안에도 그 원칙을 실천해 왔지만 여전히 충분하지 못합니다. 국민으로부터 사랑받는 정당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당이 더 확실한 변화와 혁신을 가속화시켜 나가야 합니다. 앞으로도 제1야당의 원내대표로서 꼰대, 수구, 기득권 세력에 의해 고통받고 있는 국민들이 바로 곁에서 국민들과 함께 문재인 정권에 대한 심판과 정권 교체를 위한 뼈를 깎는 변화와 혁신을 계속 주도해 나가겠습니다. 보다 진솔한 자세로 국민들께 희망을 드리고 대한민국의 회복과 도약을 위해 내년 대선을 반드시 승리로 이끌도록 저희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말씀은 드렸고요. 질문사항 있으시면 받겠습니다. 질문하실 분 계시나요? 선생님,
두 번째 성과는 원구성 정상화 뽑으셨는데요. 그 민주당이 다음 주에 다시 의총을 연다고 하는데 그 합의 이후에 대표님이 윤호중 원내대표하고 뭐 소통을 좀 더 하고 있다지 그런 게 있을까요? 합의는 최종적인 합의였고 잠정적 합의도 아니고 중간 과정도 아니었습니다. 그 최종적 합의는 제가 알기로는 민주당 의총에서도 표결을 통해 추인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 최종적인 합의가 다 끝난 것인데 그에 대해서 다시 왈가왈부한다는 것은 온당하지도 않을 뿐더러 가능하지도 않습니다. 또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마칠까요? 대표님의 어떤 원내대표 임기 수행을 스스로 평가해서 점수를 매겨보신다면 몇 점을 드릴 수 있는지, 아니면 또 가장 기억에 남는 내가 가장 잘했다고 생각하는 성과 하나만 꼽아주시면. 글쎄 사실 이 모두 발언을 쓰면서 제가 이렇게 쭉 100일 반추해 보았는데요. 한편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두려움도 있었고, 또 한편은 나름대로 보람이 있었다 이런 것이 좀 한번 다시 100일 돌아보면서 만감이 교차하는 그런 시간이어서 나름대로 저는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좀 전에 질문하신 내용을 중심으로 답변을 드리면 제일 잘한 일이 무엇일까라고 한다면 아마 우리 국민의힘이 정당 지지율 면에 있어서 이게 때로는 민주당을 앞서기도 하고 또 40%에 이른 적도 있었고 할 정도로 비교적 안정적인 그 대안 세력, 이 대안 정당, 수권 정당으로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는데 일익을 담당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정당대회 과정에서도 아시다시피 내부적으로 많은 티격태격하는 그런 불협화음이 야기되었습니다만 그 불협화음들 다 잘 마무리하고 국민들로부터 사랑받는 당 지도부를 선택받게 하는데 역할을 했다. 그것이 또 당의 지지율을 끌어올리는데도 큰 도움이 되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당 내부적으로 본다면 당 내부적으로 우리 당 의원들 사이에서 굉장히 인화 단결이 지금 강화되고 있다. 당 지도부에 대한 신뢰도 어느 때보다도 두텁고 또 때로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때도 앞장서 주실 만큼 자율적인 야당 국회의원들의 역할을 많이 해주신다. 그런 면에서 당의 인화 단결 그리고 야당으로서의 근성 그리고 우리의 재집권에 대한 강력한 의지 이런 것들을 북돋우는데 나름대로 역할을 했던 100일이었다. 그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네, 말씀하시죠. 최근 이제 지도부 패싱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어제만 해도 이제 이준석 대표가 봉사활동을 갔는데 이제 예선 대권 후보들이 모두 참석하지 않았다. 이것 때문에 또 한 번 지도부 패싱 논란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이야기해 주시겠어요? 글쎄, 그게 제 원내대표의 직무와 관련된 것은 아니고 제 업무의 영역에 속하지 않았던 것이기 때문에 제가 앞뒤 경위를 다 자세히 알지는 못합니다만 당 지도부의 일원의 입장에서 보면 좀 더 세밀하게 조율해서 진행했으면 좋았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또 이제 후보들 입장에서는 각자 자신의 그런 스텝을 밟고 싶어 할 것이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강점을 부각시키고 하고 싶어 할 테니까 당 지도부가 한꺼번에 후보를 다 모아서 어떤 행동을 하고 하는 것이 앞으로 쉽지 않을 것이다 라는 전제하에서 당 지도부가 해야 될 이 대선 후보들을 이게 부양시키기 위한 역할 그런 거 좀 세밀하게 앞으로는 들여다보는 것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했던 일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좀 어렵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하시죠. 제가 어저께도 그저께도 라디오 저기 방송에 나가서 말씀드린 것인데요. 안철수 대표께서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열린 마음으로 이 통합, 야당, 우리 합당에 대해서
임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안철수 대표를 제가 원내대표 선거 마친 직후에 그 당대표 권한대행의 지위에서 만나서 식사를 같이 하면서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나누었는데, 그 당시 안 대표 스스로도 말씀하셨고 또 진심이라고 저는 믿고 있는데, 빠른 시일 내에 합당을 하겠다, 그런 뭐 특별한 조건도 없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진심이 현재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을 것이라고 저는 믿고 싶고요. 이런 이미 야권 통합에 있어서 플랫폼은 국민의힘으로 다 정해진 것이 국민적 지지에서 확인되고 있는 마당에 또 다른 형태로 야권의 분열을 가져오는 모습이 된다 그러면 그건 국민들에게 결코 사랑받지 못하게 될 것이다 라는 차원에서 지금이라도 빨리 합당에 임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말씀하시죠. 그냥 가해지계를 강조하고 계신데 이제 젊은 여성들을 향한 확장성이 좀 부족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더라고요. 근데 뭐 젊은 여성들에게까지 국민의힘이 확장할 수 있는 방안으로 생각하시는 것들도 있을까요? 예, 사실 저희들이 전혀 의도하지 않게 이상한 젠더 논쟁에 뭐 불필요하게 좀 들어간 같은 느낌이 좀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해를 받아서 마치 젊은 여성들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등한시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오해를 받고 있는 측면에서 굉장히 저희들 좀 아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원내대표로서 입장에서 말씀을 드린다면 이 원내 전략에 있어서 내년 대통령 선거 공약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정책위와 같이 의논하면서 여러 의견들을 지금 모으는 일을 하고 있는데, 그 공약의 준비 과정에서 이 젊은 여성들, 특히 아이를 낳고 키워야 되는 그 시점에 있는 분들을 위한 특별한 지원 대책이 좀 필요하겠다. 그래야 이게 일과 가정의 양립도 이루어질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이 그렇게 사실 이런 젠더 논쟁에 들어간 적이 잘 없었는데, 처음으로 우리 당이 젠더 논쟁에 조금 들어가고 있는 그런 국민이어서 이 논쟁으로부터, 이건 젠더 논쟁에 들어갈 일이 아니고 뭐 여성 남성 이런 문제의 차원이 아니고 대한민국 국민 모두의 일원으로서 나라를 어떻게 살기 좋은 나라 만들고 결혼을 하고 싶은 나라, 그리고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는 환경, 이걸 만드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젊은 여성들에 대한 배려를 하는 몇 가지 지금 정책적 구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하나씩 이제 앞으로의 계획은 문재인 정권이 지난 4년여 동안 벌여왔던 각종 실정과 폭거들에 대해서 정리를 해서 국민들에게 보고하고, 동시에 우리 당이 그에 대해서 그럼 앞으로 어떻게 대안을 제시할 것이냐, 그 비전, 그걸 두 가지를 지금 동시에 만들고 있습니다. 그것을 앞으로 차근차근 스텝 바이 스텝으로 발표해 나갈 텐데요. 거기에 그 내용을 담을 예정으로 있습니다. 몇 가지 아이디어들을 지금 구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말씀하시죠. 보도 보면 간첩형이 받는 분들이 이제 문재인 대통령 당시로 특보단이었다, 또 여당 중진도 만났다라는 이제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간첩단 말씀하시는 거고요. 네네네. 좀 전에 제가 최고위 때 공개 발언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대한민국 대통령의 선거 캠프에 참모 역할을 했던 사람이 간첩단이다, 이런 상황이 생겼는데 대통령 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 한마디 없으신 건가? 김경수 도지사가 바로 수행실장이자 최고의 핵심 참모였던, 넘버원의 핵심 참모였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문재인 후보의 당선을 위해서 범죄 행각을 저지른 것이, 그것도 선거 공작을 이라고 하는 범죄 행각을 저지른 것이 대법원 판결에 의해서 확인이 되었는데, 그것도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하에서 확인이 되었는데, 대통령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방법가 없으신 건가, 공범인 것을 사실상 시인하고 계신 것인가 하는 의문을 던지지 않을 수가 없는데, 간첩단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이 입장을 밝혀야 되는 것 아닌가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계속 침묵이 금이라고
하실 일이 아니다. 선택적 침묵을 계속 하신다 그러면 그것이야말로 국민들로부터 비난받을 수밖에 없는 요소가 될 것이다.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 말씀하시는 것이 좋겠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른 질문 없으시면 예, 말씀하시죠. 김경순 전 지사를 말씀하셔서 그러는데요. 사실 국민의당에서도 그렇고 일부 대권 당내 일부 대권 주자들도 그렇고 청와대를 향해서 조금 문재인 대통령이 입을 열어야 한다는 거에 있어서 훨씬 더 좀 단합된 모습을 보여야 한다. 단합돼서 다 같이 좀 행동을 하고 피 시위를 하거나 시위를 합쳐야 된다라는 요구를 국민의당에서도 계속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국민의당 입장하고는 저희들은 뭐 상관은 없는 것이고요. 국민의당과 안철수 대표는 또 자기 나름대로의 뭐 여러 가지 정치적 롤을 하고 싶어하는 생각이 있을 테니까 뭐 그분의 요구에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하고 뭐 그런 거는 그분은 그분대로 역할이 있으신 거고 우리는 우리대로 역할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연계시켜 볼 사안 아닌 것 같고요. 잠깐 좀 네. 마스크 쓰고 찍어야 돼요. 사람을 만나고 잠깐만요. 지금 이걸 사람을 만날 때는 마스크. 갑자기 내리합쳐서 죄송합니다. 이건 예. 이건 시나리오 어떤 건데? 예. 깜짝 놀라게 하려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현 원내대표는 나도 왔어요.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꽃값 해야 되나 나도. 고맙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다시 이제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예. 그런 차원에서 우리 당이 어떻게 이 부분을 해결해 나갈 것인지 나름대로 지금 의견들을 지금 당내 의견을 모으고 있는 중인데요. 이제 이 이슈가 다시 지금 새로운 특검, 사실은 저는 여러 차례 공개적으로 입장을 말씀드렸고 우리 원내 지도의 입장은 뭐 그렇게 확고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만 이 문제는 단순히 바둑이 한 사람, 김경수 한 사람의 문제로 끝날 일이 아니다. 그렇게 꼬리 자르게 할 일이 아니다. 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건도 마찬가지고 울산시장 선거 공작 사건도 마찬가지고 월성원전 조기 폐쇄 사건도 마찬가지인데요. 이런 그 외에도 아마 여러 가지 더 지금 그 잠정적인 리스트에 저희들이 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 드러나 있는 것 그런 세 가지만 하더라도 이 부분은 단순하게 지금 드러나 있는 몇몇 사람들의 범행으로 그칠 일이 아니다. 반드시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배우가 누구이고 몸통이 누구인지 법적 책임을 누구에게 지어야 할 것인지 더 밝혀야 된다. 그리고 그럴 때가 곧 올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면 아마 말씀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말씀하시죠. 네, 어서일어납니다. 축하드리고요. 지금 야당 목소리 그 상임위원장 후보자들이 좀 사망성이 좀 나오고 있는데 당내에서 좀 교통령 흐르가 좀 되고 있는지. 8월 아마 저희 지금 대략 예정으로 8월 17일쯤에 우리 당 후보를 지금 선출하려고 잠정적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쯤 되면 이게 저희들 후보를 선정하는 것은 당헌 당규에서 선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임명하는 절차가 아니고요. 그래서 단독 후보가 된다라도 의원총회에서 추인을 받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다음 주쯤에 선관위가 구성되고 공고가 나갈 것인데요. 지금 자천타천으로 여러 의원들이 상임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의향을 표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교통 정리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가급적이면 원만하게 이 문제 때문에 당내 갈등이 생기지 않도록 하려고 진행할 텐데 큰 문제 없이 잘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지금까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국회가 열리면 가장 시급하게 통과돼야 한다고 보시는 법안은 어떤 지금 당장 민생 법안 급하게 시급해야 해야 될 건 아닌 것 같아 보이고요. 이제 정기국회 들어서면서부터 저희들이 해야 될 것들이 무엇인지 하나하나 다시 챙겨볼 작정인데 사실은 해야 된다 그러면 부동산 이 문제 이게 지금 잘못된 악법들을 다시 고쳐서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시키는 법안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각종 조세 제도에 대해서 과도한 세금 부담을 어떻게 조정할 것이냐라는 문제, 이런 문제들도 굉장히 중요한 현안 중에 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부담을 최소화시키면서 일자리가, 민간 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한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것, 그런 것을 중심으로 해서 아마 이번 정기국회에서 저희들이 중점 법안을 선정하고 진행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 뒤편에 계신, 죄송합니다. 제가 멀리 보는 눈이 없어요. 죄송합니다. 아니라 당내에서도 특정 유력 후보들 편의 캠프에 지금 후보 계시는 의원님들이 계시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뭐 다른 후보님들은 불법이나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는데 오늘 대표로서 지금 사실 어떤 후보가 하나로 정해지면은 사실 원팀이 돼서 해야 되는데 어떤 특정 진영에 있다 보면은 서로 뭐 언쟁도 향후에 있을 수가 있고 하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 이제 우려는 없으신지, 강조하고 싶은 말씀은 없으신지. 당 내부적으로 보면 지금 우리 당이 지금 앞으로 당 내부 문제에서 가장 경계하고 그리고 조심해야 될 일은 방금 우리 질문 주신 그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대선 후보의 선정 과정에서 각 의원들의 정치적 그런 판단과 또 나름의 소신, 철학에 따라서 자기가 지지하는 후보를 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뭐 제지하거나 할 일은 아닙니다만, 다만 그 경선의 과정이 서로 감정적 대립으로 이어지거나 혹은 불필요한 과도한 네거티브 캠페인으로 전개되지는 않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주요 당직에 계신 분들의 경우에는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캠프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실질적으로 이게 구두로 그렇게 나름대로의 지침을 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아울러서 지금 이제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단계인데 너무 과도하게 되지 않도록 하는 것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기울일 작정입니다. 혹시 그런 일이 생기면 개별적으로 만나서 그 문제에 대해서 같이 고민을 나누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쉽지 않은 과제입니다만 꼭 해결해야 될 과제라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른 질문 혹시 있으십니까? 예, 말씀하시죠. 원내대표 선거 때 공약에서 초선들이랑 면접회의를 정리하신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최근에 어떤 의견들을 좀 받으셨는지. 초선 의원들과의 간담회 일주일에 한 번씩 요일을 정해서 그동안 진행해 왔는데요. 때로는 이제 휴가철, 이번 주 같은 건 휴가철에 대해서 의원들이 몇 분 안 계신다 그래서 건너뛰기도 하고, 또 현장 방문이 있거나 이럴 때는 양해를 구하고 이래서 몇 번씩 중간중간 생략을 하긴 했습니다만 지속적으로 계속 초선 의원들의 간담회를 해오고 있습니다. 참석 범위는 초선 의원들 운영위원이 구성이 되어 있어서 거기에서 이름하면 참석하시는 분들 거기에서 선정해서 한 10명 내외씩 이렇게 그동안 간담회를 하면서 진행해 왔는데, 이제 처음에는 여러 가지 당의 운영 상황이나 또 방침, 현안에 대해서 잘 모르시거나 해서 궁금해한 사항을 위주로 해서 이 간담회가 진행이 되다가 몇 번 진행되고 난 다음엔 오히려 제가 오히려 이런 현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의견을 구하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을 만큼 매우 소통이 잘 되고 있다. 그러니까 무슨 건의사항 이런 것들 때문에 만나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제가 설명을 드리고 의원들에게 의견을 구하는 그런 자리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서 매우 원활하게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뭐 초선 의원들뿐만 아니고요. 재선 의원들, 삼선 의원 간에 또 각 의원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현안 문제들, 지역에 관한 문제들을 포함해서 그런 것들이 있으면 언제든지 면담하겠다는 요청이 하면 한 분도 빠짐없이 저는 다 면담 일정을 잡아서 소통을 하고 있고, 그것이 당의 단합을 가져오는데 윤활유 역할을 하고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질문하시죠. 김노중 원내대표하고 같이 4월 달에 선출되셔가지고 비슷한 시기 3개월간 해보셨는데 좀 평가를 해주신다면. 윤호중 원내대표에게 제가 처음 만나자마자 그 첫 자리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윤 대표나 나나 서로 협상이 상대방이다. 일종의 어찌 보면
뭐 진영은 다르지만 따지고 보면 일종의 뭐 이게 같은 배를 타고 있는 협상의 파트너다라는 인식에서 좀 출발했으면 좋겠다 그랬고, 그래서 그 원내 대변인들끼리 서로 상대방 원내 대표진을 향해서 공격하고 비난하고 하는 것을 공개적으로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우리는 그렇게 지키겠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지켰습니다. 근데 민주당 쪽에서 몇 번 그걸 과도하게 하는 바람에 제가 몇 번 지적을 하고, 서로 이렇게 하면 협상의 파트너로서의 예의가 아니다 그랬더니, 그거 앞으로 그래 안 하겠다. 요즘 그러고 이제 안 하고 있습니다만, 뭐 상대강이기도 하지만 또 국회를 운영해내게 될 서로의 파트너다. 저는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고요. 윤원내 대표도 그런 인식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아마 민주당 내부에서 지난번 합의안을 가지고서 많은 논란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와중에서도 윤호중 원내대표가 합의안을 깨뜨리면서 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신뢰를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보면 윤 대표도 자신의 여러 가지 역할에 충실하게 노력을 하고 있다. 그렇게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다른 질문 없으시면 마실까요? 예. 수고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